근데 이게 좀 위험성이 있어. 지금까지 아빠가 겪어왔던 것과는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게 됐거든. 아버지, 우선 지난주에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코멘트가 없었다는 그런 댓글이 꽤 있었던 것 같아서 잠시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신용등급은 3개의 신용평가사 중에서 2개가 같은 등급을 선언하면 그 등급이 되는 거야.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피치가 AAA 등급을 나머지 S&P 그리고 무디스가 A 등급을 부과했다면 그 회사의 등급은 A 등급이 되는 거야. 이미 미국은 피치와 S&P에 의해서 AA 플러스 등급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무디스가 AAA 등급을 부여했다고 해도 이미 AA 플러스였던 거고요. 그렇지. 그걸 그냥 확인시켜서 뭐가 달라지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다는 말씀이죠. 실제로 신용등급 하향이 있던 직후에 주가는 무덤덤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메인 주제로 넘어와서 지난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라면 감세안의 통과였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수입을 강조하고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비난하면서 법안 통과를 밀어붙였고 결국 박빙의 표 차이로 통과가 됐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트럼프 행정부의 감세 패키지죠. 오빠 One Big Beautiful Bill Act는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하원을 통과했어요. 상원으로 표결이 넘어갔고 역시 난항이 예상되긴 하지만 결국 상원에서도 적당히 수정해서 내려보내게 될 거야. 하원에서 이번에 반대표를 행사했던 2명을 딱 지명해서 트럼프가 또다시 강하게 압박을 한 만큼 단지 7월이냐 8월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 하원에서도 재차 통과는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통과된 법안에는 트럼프 1기 감세 정책의 연장과 여러 추가 면세 정책부터 이민자 추방, 골든돈 관련 내용까지 다수 포함되었죠. 또 이를 감당하기 위한 IRA 폐지 계획, 메디케이드 축소, 솔트 공제 상한과 같은 지출 삭감 정책들도 있었고요. 시장이 전혀 예기치 못했던 IRA 조기 폐지 계획이 새롭게 생겼기 때문에 그날 태양광과 풍력 관련주들이 급락을 했어. 사실 태양광에 대한 지원은 거의 그대로 두고 수소와 같은 좋지만 아직은 먼 미래 에너지에 대한 지원만 좀 중단하는 등 이 자원의 재배치로 결정이 되었다가 공화당 강경파를 설득하기 위해서 갑자기 수정된 거야. 공화당 강경파들은 더 많은 돈을 아껴야 감세안에 찬성하겠다고 했었거든. 게다가 주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도 잘 모르겠다라고 했던 의회 예산국이 오빠가 향후 10년간 3조 8천억 달러의 추가 재정 적자를 유발시킬 것이다 라고 전망하기도 했어. 정책에 따른 성장을 감안해서 비교적 낙관적인 펜 와튼 모델로 돌려본다고 하더라도 3조 3천억 달러의 재정 적자가 전망되는데 반면에 백악관 발표는 좀 다르지? 해당 법안으로 1조 6천억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있거든. 완전히 다른 주장을 하고 있지? 그러게 말이에요. 이 의회 예산국에서는 근본 정책이 상위 4분의 2수 계층 재정에는 4%, 하위 계층에는 단기적으로 2027년까지 마이너스 2%, 장기적으로 2029년부터 2033년까지 대략 마이너스 4%의 재정 효과가 있을 걸로 전망을 했는데요. 부자 정당이라는 공화당답게 이 재정 효과가 주로 하위 계층보다는 상위 계층의 수혜가 돌아가게 했다는 거죠. 특히 메디케이드와 푸드 스탬프 축소의 충격, 세제 혜택에 따른 고소득층 수혜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텍스 파운데이션은 통과 직전에 상향 조정된 솔트 공제 한도, 그러니까 기습적으로 기존의 3만 달러에서 4만 달러까지 상향 조정이 됐는데 세금 공제 한도가 올라간 만큼 결국 추가적인 재정 압박과 더불어서 부자들에게만 수혜가 집중될 거라고 강조를 했어요. CRFB 즉 책임있는 연방예산위원회에서는 해당 법안으로 당장 2027년 회계연도까지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7%까지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전망했는데 이게 유럽 기준은 3%잖아. 그의 2배가 넘는 거야. 물론 최근에 말을 좀 바꾸긴 했지만 베센트 장관 자신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3% 이내의 재정적자가 적절하다라고 했었는데 그의 기준 대비로도 상당히 높지. CRFB는 현 전망치의 2배인 연간 2.6% 경제 성장률을 적용한다고 해도 2027년에는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중을 6.6%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순이자 지출이 증가하는 걸 포함해서 향후 10년 동안 3조 3천억 달러의 부채가 추가될 거라고 평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발표한 추정치보다 약 500억 달러 많아졌는데요. 지난주 추정치에서는 재정 적자가 2조 6,900억 달러 증가하고 순이자 지출이 5,800억 달러 증가하면서 총 3조 2,600억 달러의 부채가 늘어날 거라고 전망한 바 있죠. 올해 순이자 지출을 9,730억 달러로 예상했는데요. 이건
2020년에 약 3배나 되는 규모고요. 10년 뒤인 2034년에 이 금액은 2배 이상 증가한 2조 2천억 달러일 걸로 추정을 했어요. 이 추정치가 맞다면 순이자 지출만 GDP의 6.3%나 되는 거고 전체 세수의 29%에 달할 거라는 전망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민들 세금 걷어가지고 그중에 3분의 1을 이자 갚는 데만 써야 한다는 말인 거죠. 뭐 좀 한심해 보이긴 하는데 지금도 이자 지출이 전체 세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자 비용 추정치가 GDP 대비로는 그다지 많이 늘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고 있는 건데 우선 재정 확대 정책을 써서 GDP의 규모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고 또한 현재 미국 재정의 계속 가능성에 대한 확신이 더해지면서 적어도 2034년까지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3.8% 언더로 낮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 하에서 계산된 수치야. 그럼 만약에 트럼프의 관세놀이가 좀 지속이 되고 금리가 계속 오르면 그 이자 비용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겠지. 그러니까 이번 감세한 법안의 핵심은 부채를 크게 늘리더라도 GDP 규모가 더 빨리 성장한다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전제가 되어 있는 거야. 물론 그 말도 전혀 틀리는 말은 아니야.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낙관에 근거해서 재정 적자를 대폭 늘리자는 말인데 근데 이게 좀 위험성이 있어. 아니 위험성보다는 조금 난해해. 아빠가 금융시장에 들어온 게 1985년도였으니까 올해로 꽉 채워서 40년 차인데 지금부터의 금융시장은 지금까지 아빠가 겪어왔던 것과는 전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수밖에 없게 됐거든. 쉽게 말해서 경기 침체가 없는데도 재정 적자를 키우자는 거잖아. 과거에 이런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니? 지금까지 경제 원칙은 경기가 침체 깊어질 때 재정 적자를 확대하고 통화 정책을 완화해 왔었어. 하지만 경기가 침체된 것도 아닌데 재정 적자를 확대하자는 거야. 그럼 경기가 쭉 강세를 보이거나 과열될 수도 있겠네요. 주가도 장기적으로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고요. 그렇지. 그래서 아빠는 앞으로도 수년 동안은 주가가 더 많이 오를 것이다라는 말을 꾸준히 해왔던 거고. 근데 지금까지의 경제 이론에 비추어서 전혀 말도 안 되는 정책을 새롭게 만들 만한 그런 이유가 있나요? 당연히 중국의 추격 때문이야.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의 경기를 쉼없이 팽창시킬 필요가 있었던 거지. 지금 미국의 GDP는 세계 경제의 23.6%고 중국은 18%라고 했잖아. 중국의 GDP 성장 속도는 연간 5%를 추구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뒤집히는 것은 시간 문제이지 않겠니? 아 좋다 이거야. 이기기 위해서 죽자고 싸우는데 누가 뭘 할 사람은 없지. 문제는 말이다. 재정적자 정책을 쏟아붓는 상황에서 만약에 정말 만약이긴 하지만 경기가 침체에 빠질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 근데 굳이 침체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냥 침체 전조 증상만 보인다고 하더라도 재정 우려는 극적으로 고조될 수 있거든. 마치 이미 고무줄을 강하게 당겨놓은 상황에서 더 당긴다면 끊어질 수도 있듯이 재정 확대에도 침체가 수반된다면 재정에 대한 우려는 그냥 얌전히 커지는 것이 아니라 폭발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어. 폭발적으로 커진다면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수야, 우리가 달러를 기축통화로 인정하고 쓰는 이유가 뭐니? 미국이라는 나라의 지속 가능성 때문이잖아. 그렇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재정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이겠죠? 그래. 그런데 미국에게 재정적인 의심이 급속도로 커진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달러나 미국 국채가 더 이상 안전자산이 아니게 될 수가 있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확대 재정이 오히려 달러의 수명을 재촉하는 일로 귀결될 수도 있다는 말이야. 그러면은 미국으로서는 정말 상당한 리스크를 안고 그런 정책을 수행하고 있는 거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지. 하지만 그렇다고 딱히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야. 지금 당장 감세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중국에게 추월당하는 것은 오로지 시간 문제라고 했잖아. 아무튼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지켜왔던 대원칙이 무너지는 것이고 이제부터는 대변혁을 앞두고 있는 거야.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15일 워싱턴 DC 토마스 로바우 리서치 컨퍼런스에서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연준 통화정책 프레임워크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언을 했어요. 통화정책 프레임워크라는 말은 2012년 벤 버냉키 의장 재임 시절에 합의 성명에서 유래됐는데요. 이건 통화정책의 장기적인 목표와 전략을 명확하게 소통하기 위한 문서로 인식하고 있죠. 이수야, 연준의 이중 책무가 뭐였지? 완전 고용이랑 물가 안정이죠. 그 이중 책무라는 말이 그때부터 나온 거야. 2012년부터. 또한 그 외에도 인플레이션 목표치 2%가 이때부터 기준이 되어 왔어. 그러면 이중책무라는 말이 2012년 이전에 없었나요? 그렇지. 그 이전 연준의 사명은 그냥 인플레이션 파이터였어. 아무튼 그동안은 보통 기존 합의를 재확인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었기 때문에 변화도 크게 없었고 시장에 관심도 크지 않았잖아. 그런데 이번에 파월이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기 때문에 어떠한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점을 명시한 거야. 아마도 8월
8월이 예정되어 있는 잭슨홀 미팅에서 그 윤곽이 드러나기는 할 텐데 침체도 아닌데 확대 재정을 해야 하는 만큼 그런 상황인 만큼 그런 상황에 맞는 새로운 통화 원칙이 필요했을 거야. 중장기적인 기간 동안 지배할 새로운 원칙이 정해진다고 하니까 아빠도 개인적으로 매우 궁금해. 그러게요. 공화당 주도의 대변혁을 앞두고 연준 의장 파월이 어떤 새로운 원칙을 꺼내들게 될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버지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신가요? 미국의 목숨을 건 도박이나 사실 다름이 없는 건데 이게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글쎄다. 나도 생전 처음 가보는 길이라서 알 수는 없어. 다만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버블 형성이 먼저겠지. 그래서 앞으로는 4년 이상은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던 거야. 그럼 이제 이번 주로 넘어와서 어떤 주요 이벤트들이 있나 살펴볼게요. 이번 주에는 체크해야 될 것이 정말 많아. 우선 한국의 5월 수출 경과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거야. 트럼프의 관세가 시행되기 전에 재고를 쌓아두려는 수요로 인해서 2월부터 4월까지는 생각보다 견조했어. 실수요보다는 재고 축적 수요가 많았던 만큼 이번에는 수출 데이터가 소폭 둔화될 가능성이 있겠지. 실제로 지난 20일까지 잠정 수출은 마이너스 2.4%였기 때문에 적어도 마이너스 수준은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어. 5월 27일에는 미국 5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기대 지수가 예정이 되어 있네요.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의 관세를 너무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는 무려 103명의 경제학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완전 만장일치로 트럼프의 관세가 미국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답변을 했다고 하죠. 한 명의 이탈표도 없었던 건데 이 정도니까 당연히 국민들의 불안도 커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심리지수와 같은 서베이 지표들은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수치에 대한 블룸버그 컨센서스는 87포인트로 전망되고 있네요. 다만 이번 달에 미중 간의 극적인 무역 합의가 있었다라는 점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거야. 실제로 실물 경제에서도 컨테이너선 예약과 물동량이 반등하고 있지. 중국 관영 CCTV에서는 5월 8일부터 14일 사이에 중국에서 미국으로 출발하는 컨테이너 예약 물량이 전주 대비 2.8배나 증가했다라고 보도하고 있어. 경색되었던 심리가 다소 풀리는지의 여부를 살펴야 될 거야. 이어서 우리 시각으로 28일 새벽 6시 정도에 미국 시장이 종료된 이후에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시장 컨센서스는 매출 433억 700만 달러에 EPS는 0.88달러로 직전 매출 대비로는 78%, 순이익은 전년 대비 73%로 전망되고 있네요. 하지만 이번에는 실적 발표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 중국에 대한 H20 수출 통제로 인해서 가이던스는 나빠지고 일회성 손실 처리도 많을 테니까 그다지 바랄 게 없거든. 물론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국가에 AI 칩을 수출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점도 있기 때문에 올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일부 상쇄될 것이지만 아무튼 실적에 대한 숫자보다는 피지컬 AI 수요가 얼마나 유의미하게 증가했는지가 주요 체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 만약에 유의미한 변화가 있다면 SK 하이닉스라든지 그의 형제들에게는 좀 호재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지. 이어서 28일 공개되는 FOMC 회의록도 좀 중요하겠죠? 페드워치 컨센서스는 이미 연내 2회 금리 인하로 후퇴하면서 최근 매파적인 연준의 스탠스를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금리 전망에 대해서는 그다지 궁금한 게 없어.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파월이 프레임워크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을 정도로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 의원들도 그와 관련된 힌트를 주는지 여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 이어서 5월 29일에는 미국 4월 근원 PC 가격 지수가 발표될 예정이고요. 블룸버그 컨센서스는 전년 대비 2.5%, 전월 대비 0.1%예요. 이와 별도로 클리블랜드 연은에서는 전년 대비 2.6%, 전월 대비 0.2%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베이지북에서는 전체 제조업의 76%가 관세 부담을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계획이다라는 응답을 하고 있어. 또한 그 응답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하고, 그래서 클리블랜드 연은의 수치가 좀 더 높이 나오는 것 같은데, 다만 실제 가격 인상은 몇 달의 시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데다가 이번 달에는 미중 간 극적인 합의까지 있었기 때문에 아직 본격적으로 관세 효과가 물가에 반영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어. 그러면은 다음 달부터 물가가 빠르게 상승할 수도 있다고 해주셨었는데 그 생각에 변화가 생기신 건가요? 생각이야 시황에 따라 자주 바뀌는 게 정상 아니겠니? 미중 간 무역 합의가 50% 이상일 것이다라고 전망해 왔었는데 30%로 결정됐으니까 아무래도 물가가 생각보다는 덜 오르지 않겠어? 그렇겠네요.
이어서 29일에는 금통위가 예정되어 있죠. 지난 4월 금통위에서는 금통위원 6명이 동결을 주장했었고 1명이 인하 의견을 내면서 이른바 소수 의견이 있었어요. 이 소수 의견이 있었다는 것은 차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어 왔지. 게다가 4월 금통위 의사록에서는 한국 경제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이 증대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는데 그래서 25베이스포인트 인하를 전망하고 있어. 끝으로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미국의 장기금리 동향에 주목해야 될 거야. 30년물 기준으로 5%, 10년물 기준으로는 4.5%를 넘어섰는데 이런 상황이 유지될 경우 주가가 제대로 오르기 어렵거든. 금리가 특히 장기물 위주로 잘 안정이 되는지 여부를 살피면서 조심스럽게 투자를 해야만 해. 만약 30년물 기준으로 5%를 유의미하게 계속 넘어선다면 주식 비중은 좀 더 부지런히 낮춰놓을 필요가 있을 테니까 말이야. 오늘은 전해드릴 내용이 무척이나 많았어서 영상이 좀 길어졌네요. 미국의 목숨을 건 도박과 같은 정책 변화와 그에 따른 연준 의장 파월의 통화정책 프레임워크 전면 재검토 소식이 오늘의 메인 주제였는데요.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변화가 될지 전망하기 어려워서 계속해서 팔로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예정된 주요 이벤트들도 잘 챙겨주시고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까지 아시죠? 그럼 안녕!